안녕하세요. 이가피 교수의 신간 읽기입니다. 오늘 나눌 책의 제목은 습관의 알고리즘, 러셀 폴드렉 지음, 신솔립 옮김, 비즈니스북스 22년 2월 15일 출간입니다. 지은이 러셀 폴드렉은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 담당 석좌 교수이고 스탠포드 재생신경과학센터의 센터장을 맡고 있는 신경과학자입니다. 이 책의 영문 제목은 Hard to Break: Why Our Brains Make Habits Stick. 2021년 프린스턴 대학교 출판부에서 출간된 책입니다. 이 책의 프롤로그에 해당할 만큼 카이스트 정재승 교수가 긴 추천의 글을 썼습니다. 이 책은 습관을 주로 다루고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의사결정에 관한 책이다. 삶은 선택의 연속이라고 하는데 삶의 선택들 중에는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하는 선택과 목표와 상관없이 상황이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선택이 있다. 취직을 위해 영어 공부를 하는 것은 전자에 해당되고 퇴근 후 집에 오면 거실에 벌러덩 눕는 건 후자에 속한다. 우리는 하루 평균 200가지가 넘는 선택을 하는데 그중 상당수는 후자에 해당된다. 이렇게 특정한 맥락, 상황, 조건, 환경 안에서 자동적으로 행하는 복합적인 행동 양식을 우리는 습관이라고 부른다. 이 책은 우리가 날마다 하는 의사결정들 중에서 매우 중요한 몫을 차지하는 습관의 실체를 명확히 이해하게 도와줘 더 나은 의사결정자가 되도록 조언하는 과학서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뇌는 우리 몸무게의 평균 2% 정도의 무게에 불과하지만 우리가 먹는 에너지의 20%를 넘게 사용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일상에서 매 순간 선택을 할 때마다 목표를 떠올리고 그에 부합하는 행동인지 아닌지를 검토하고 다른 대안은 없는지 고심하면서 행동한다면 우리 뇌는 이내 과부하가 걸릴 것이다. 그러므로 크게 고민하지 않아도 결정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일상의 루틴은 바로 습관을 통해 우리 삶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으로써 좋은 습관은 중요합니다. 정재승 교수는 뇌는 좋은 습관, 나쁜 습관을 모른다 라는 제목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쁜 습관을 고치는 건 더욱 중요하다. 좋지 못한 의사결정을 반복하는 것이니 이보다 더 위험한 건 없다. 게다가 습관은 내 행위를 의식적으로 인지하고 기억하는 뇌 영역인 해마를 중심으로 한 내측 측두엽 안쪽에서 처리되지 않고 비의식적으로 반복 수행하는 뇌 영역, 선조체를 중심으로 하는 기저핵, 가장 속에 있는 뇌 부분에서 따로 담당한다. 나쁜 행동인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니 고치기가 더 어렵다. 무엇보다도 습관이라는 일상의 루틴은 오랜 기간 삶에서 축적되기 때문에 시간이 충분히 지난 후에야 치명적인 외상으로 발견된다. 그런데 문제는 습관이라는 행동이 우리 뇌 신경회로에 너무나 묵직하고 안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고치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니라는 사실이다. 건강이 안 좋아졌거나 직장을 옮기게 되어 새로운 습관이 필요한데 뇌의 신경회로를 전면 재배열해야 하다 보니 새로운 습관 형성은 죽을 만큼 어렵다.
실제로 담배를 끊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폐암에 걸리는 거라는 무시무시한 농담이 있을 정도로 우리는 죽을 만큼 큰 사건, 사고를 경험하지 않고선 새로운 습관을 만들기가 무척 어렵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다. 그래서 인생 새로 고침은 누구에게나 공연불이다. 우선 독자들은 이 책에서 쾌락을 표상하고 있다고 흔히 오해받는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의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 사실 도파민은 쾌락을 표상한다기보다는 욕망이나 동기부여에 관여하는 물질에 더 가깝다. 쾌락이자 즐거움은 오히려 아편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오피오이드나 카나비노이드 같은 물질이 더 크게 기여한다. 사랑할 때 도파민이 분비되는 건 사랑이 감정이나 선호가 아니라 욕망이자 갈망이기 때문이다. 이런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많은 습관들이 더 큰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는 불안을 회피하거나 갈망을 해소하고 결핍을 채우는 방식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무엇보다 이 책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목표 지향적인 행동과 습관적인 행동의 상호작용이다. 저자는 습관이 처음에는 목표 지향적인 행동에서 시작하다가 나중에는 목표가 사라지더라도 일련의 행동 양식이 계속 남아 루틴을 형성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하는데, 인간의 일반적인 의사결정의 큰 틀에서 습관을 폭넓게 이해하게 해준다. 목표를 추구하고 새로운 행동 양식을 학습하고 기억하는 과정으로서 습관의 형성을 이해한다면 우리가 습관 신호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이유도 알게 되고 나쁜 습관을 없애기 위한 대책도 준비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자제력이나 의지 부족 탓만 할 것이 아니라 감각, 자극, 상황 자체를 바꾸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 책에서 내게 가장 흥미로웠던 대목은 행동 변화의 과학이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밝혀낸 습관의 신경과학을 나쁜 습관을 고치는 행동 변화에 응용한 책은 별로 없었다는 점에서 이 책의 강점은 제2부에 있다. 그러니까 공중보건 관점에서 중독과 같은 나쁜 습관을 고치기 위해 어떻게 행동 변화를 유도할지를 정면에서 다룬 장들 말이다. 너치, 마음챙김, 프레이밍, 광유전 자극 같은 기술적 대안까지 온갖 방법들의 효과를 과학적으로 따져보고 그 성과와 한계를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다룬다. 저자는 제1부에서 아주 많은 연구 결과들을 이야기하면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해서 현재의 우려 대부분이 지나치게 부풀려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약물 중독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약물을 한 번이라도 시도해 본 사람들 중에서 일부만이 장기적으로 중독된다. 추정 중독률은 연구에 따라 그리고 약물에 따라 다르지만 담배를 제외한 모든 약물로 봤을 때 담배에는 시도한 사람의 3분의 2가 중독된다. 결국 중독에 빠지는 비율을 추정하면 10%에서 20% 정도에 달한다. 이 부분을 보면 담배를 시도하는 것을 어떻게 부모가 그것을 조절하고 막아야 하는지에 대한 중요성을 알 수가 있죠. 담배는 시도한 사람의 3분의 2가 중독된다는 건
가장 높은 비율입니다. 유전학 또한 중독에 빠질 가능성과 연관이 깊은데 어떤 약물이 개개인에 따라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다른가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유전학은 누가 중독자가 될지 판단하는데 아주 제한적인 역할을 할 뿐입니다. 물론 자제력이 약한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 알코올 문제가 생길 확률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한 중독에 대한 취약성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요인은 일찍이 경험한 스트레스 또는 역경이었습니다. 미국 청소년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진행한 대규모 연구에서 폭력에 대한 노출이 약물 사용 장애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조사했습니다. 폭력을 2차례 이상 목격한 10대 청소년들은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약물을 남용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특히 성폭행의 영향은 더욱 극단적이어서 생존자들은 우울증과 약물 남용에 빠질 확률이 6배나 높았습니다. 이러한 영향은 심지어 임신 기간 동안 엄마가 받은 스트레스로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약하자면 신경과학은 중독에 대해서 몇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중독 행동의 발달은 습관과 같은 메커니즘에 다수 의존하지만 약물이 야기한 비자연적으로 과도하게 분비된 도파민으로 더욱 강력하게 발현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중독은 두뇌의 다른 시스템의 변화와도 관련이 있는데 특히 금단의 어두운 면으로 약물 남용자를 이끄는 스트레스 시스템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중독의 발달을 이끄는 생물학적 기제에 대해서는 많은 것을 이해한 상태지만 누가 중독에 빠지게 될지를 완벽하게 예측하기는 지금으로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요즘 행동경제학자들은 선택 설계, choice architecture라는 용어를 만들어 어떤 의사결정 상황이든 결정을 하는 그 순간의 환경의 설계에 따라 어떠한 선택은 독려되고 다른 선택은 밀려나는 현상이 벌어진다고 설명했다. 선택 설계는 우리가 내리는 선택에 대단히 중요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고 이에 대해서 그 유명한 책 넛쥐에서 소개한 바 있다. 넛쥐는 특정한 행동을 유도하되 누구의 자유도 제한하지 않는 방식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영어 단어 넛쥐는 팔꿈치로 슬쩍 지르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죠. 넛쥐가 대변화를 만들어낼 상황도 있겠지만 보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저자는 끝부분에서 행동 변화의 성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몇 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째, 원치 않는 행동을 촉발하는 상황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서 환경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 둘째, 나쁜 습관을 유발하는 트리거는 축소하고 바라는 행동은 더 독려되도록 선택 설계를 바꾼다. 셋째, 변화를 어떻게 실행할지, 특정한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if then 규칙을 포함해서 상세한 계획을 세운다. 예를 들면 금연을 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다시 흡연을 한다면 내가 평소에 가장 증오하는 집단인 백인 우월주의 집단 KKK에 $5,000를 기부하겠다 라는 약속이 가장 큰 효과를 발휘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목표를 향한 진행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진행이 잘 되지 않는다면 계획을 변경한다. 저자는 마지막 9장에서 현대과학에 기대할 수 있는 몇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뇌에서 행동을 유도하는 습관 메커니즘과 습관을 완전히 피하거나 또는 습관에 휘말렸을 때 곧장 그 고리를 끊어내게 해주는 목표 지향적 행동을 가동시키는 집행기능 메커니즘, 이 두 메커니즘을 생물학적으로 겨냥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영속적인 기억의 형성은 활성화된 뉴런 내에서 단백질 키나아제라는 분자가 활성화되는 세포 과정에서 시작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단백질 키나아제의 한 종류인 PKM-제타를 가지고 연구 중에 있는데 PKM-제타를 조작해서 인간의 습관 기억을 삭제하는 것은 여전히 머나먼 일이지만 약물 중독에 대한 습관 기억은 삭제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증거가 점차 늘어가고 있습니다. 특정 기억만을 훨씬 구체적으로 삭제할 가능성을 지닌 또 다른 접근법에도 뜨거운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우리의 뇌에 인슐러라고 불리는 뇌 섬엽이 있습니다. 그것은 양쪽 좌우에 이렇게 주름이 있는 그 부분에서 안으로 이렇게 쏙 들어가서 또 별도의 주름을 형성하고 있는 섬 같은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뇌 섬엽은 우리가 흔히 육감이라고 부르는 신체 내부에서 오는 정보를 포함해서 다양한 감각 정보를 통합합니다. 사람이 분노를 느낄 때 가장 활성화되는 부분이 뇌 섬엽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뇌 섬엽 내부에 병변이 있는 환자는 3분의 2가 담배를 끊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약물을 이용해서 뇌 섬엽 속 갈망에 대한 기억 공고화를 저해하는 그런 상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안전한 방법으로 두뇌를 조작할 수 있는 방법은 경두계 자기자극법 또는 TMS라는 두뇌 자극법입니다. 이 기법은 두뇌의 특정 영역의 활동성을 억제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넓은 부위만을 표적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현재 우울증 치료용으로 승인된 상태입니다. 지금 의료계에서는 개인 차원의 더욱 정밀해진 진단을 바탕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 방법을 특히 암 치료 부문에서 두드러지게 연구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저자는 이러한 일련의 수많은 연구들이 우리 행동과학에서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부모의 가장 큰 역할은 아이에게 좋은 습관을 형성해 주는 것이라는 말을 상기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음식을 만들어서 먹이는 일도 중요하지만 아이의 감정을 읽어주고 그 감정에 공감하면서 아이들에게 참으로 나쁜 환경에 노출되지 않도록 부모가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